재벌 회장의 낡은 시계가 내 할아버지 것과 똑같다. 서울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그 밤 한 노신사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미소로 메뉴판을 펼치는 그의 손목에 오래되고 낡았지만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메인 요리를 설명하던 젊은 셰프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시계 제 할아버지 것과 똑같습니다. 60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시간들. 한 점의 시계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재벌이 되기 위해 떠났던 사람,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또 다른 누군가. 두 인생이 한 점의 시계로 결국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회장은 유유자적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대의 자산, 명함 한 장으로 수백 명이 움직이는 권력.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위를 손에 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처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건 완성된 재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한 가지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명품 시계가 아닌 낡은 시계 하나. 수십 년을 함께한 그 물건은 그의 역사 자체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이 방금 끝난 직후의 이 땅. 회장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인지 거리인지 그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린 그는 그저 먹을 것을 구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옷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신발도 낡아서 발가락이 나왔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을 때가 다행이었습니다. 도시 거리의 모퉁이, 남대문 시장의 어두운 골목, 그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 봤냐? 아무 배경 없는 거지 자식이야. 말들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배경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이 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자주가 서렸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그가 가진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읽는 것도 남의 것, 씻는 것도 줍줍한 것. 그나마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주운 병, 조각과 깡통뿐이었습니다. 그 황량함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957년 매서운 추위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는 신문지를 옷처럼 껴입고 다니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에서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시장의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노인. 그 노인이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몸.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밤새 여기 있었냐? 어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옷도 들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이 묶는 낡은 목재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호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판지 상자 같은 작은 방, 난로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린 아이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끓인 미역국 한 그릇, 그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그 노인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노인도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이 되자 노인은 팔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손목 시계였습니다. 검은 가죽 밴드는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시계판의 유리는 한쪽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그런 물건.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예, 이걸 받아. 너 것이야. 어린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는 작은 손목에 돌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무언가 소중한 보물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언젠가 내 인생을 증명해 줄 거다. 기억해. 이 시계와 함께. 그 말이 무엇인지 어린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증명한다. 어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흘려버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노인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거리의 아이는 성장했습니다. 그 시계를 손목에 차고 밤을 샜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늘 그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손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 말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내 인생을 증명해 줄 거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남아 있을까요? 회장은 종종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가끔은 그것이 죄책감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의 말을 들을 때까지 회장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입부, 또 다른 구화, 그리고 무뚝뚝한 할아버지.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번엔 서울의 외곽 지역. 셰프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도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결국 할아버지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이 적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빛은 항상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입을 열 때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땐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의 작은 방, 그곳이 어린 셰프의 세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공장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형광등이 아래로 흐르는 골목, 그것이 그의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년 후 작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자는 혼자, 아니 거의 혼자나 다름없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손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철저히 책임질 뿐이었습니다. 어린 셰프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늘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뿌리,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린 손자는 자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뿌리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도 알게 되는 거지. 그 말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설교이자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목에는 항상 낡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밴드, 금이 간 유리판. 마치 할아버지의 얼굴처럼 깊은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셰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시계 언제부터 차고 있었어요? 오래전이다. 너보다 훨씬 오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듯이요. 셰프는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7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점점 크게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절대 읽어주지 않는 사람. 그날도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 어제도 그 전날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셰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할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 혼자 가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나만? 넌 남들이 아니다. 왜요? 왜 내가 남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친구 만나는 거잖아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왔다는 걸 자꾸 잊으려고 하니까다. 뭐라고요? 또 뿌리 이야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할아버지는 저 시계하고만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방은 얼어붙었습니다. 셰프도 할아버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어.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셰프는 처음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속에 진짜 슬픔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 나이의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셰프와 할아버지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오래 밖에 있게 되었고 셰프는 더 자주 자신의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했습니다.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 셰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했던 시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모르겠다. 하루 종일 들고 다니다 보니 어딘가에 떨어뜨렸나 봐. 찾으러 다녔지만 이젠 없는 것 같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근본적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요. 그 순간 셰프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는 거요. 할아버지를 지탱해 주던 어떤 것이었다는 거요. 셰프가 말했습니다. 찾아드릴게요. 할아버지, 제가 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부, 더 깊어지는 상처, 새로운 깨달음.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빠르게 시들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아파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중요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잃었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요. 신체 증상은 그 이후의 결과일 뿐이라고요. 셰프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던진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요.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그 말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외로웠을지를요. 할아버지는 그저 자신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겁니다. 뿌리를 잊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 시계를 통해서요. 하지만 손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셰프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시계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자리가 셰프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입부, 꿈의 싹,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림자.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셰프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살의 갈등은 18살의 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음식입니다. 재료와 맛의 조화. 한 접시의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카페 사장은 그 열정을 보고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셰프는 요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밥도 힘들어하고 계단도 힘들어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때론 밤중에 신음하는 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셰프는 깨어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꿈은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셰프는 요리 관련 학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조리, 외식 경영과 같은 것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꿈이 더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셰프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리하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놨습니다. 천천히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절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 그건 너의 길이 아니다. 왜요? 저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행복, 현실을 먼저 봐야지. 요리 전공으로 뭘 먹고 살겠니? 차라리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해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건 할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지 제 길이 아니에요.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뿌리를 잇고 있다. 우리 가족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다. 셰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시 원서를 제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셰프는 계속 요리 관련 학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그 말이 셰프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셰프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뿌리만 자꾸 말씀해요? 뿌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던 곳을 기억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전 앞을 보고 싶어요. 뒤만 자꾸 보라고 하시면 답답해요. 할아버지의 어깨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처럼요. 넌 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는데. 그 말은 셰프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셰프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요. 청소년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셰프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 시계는 어디서 온 거고,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집착하신 거고.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내 앞에 길을 가거라. 셰프는 결국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할아버지는 더 빨리 약해졌습니다. 마치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가는 것처럼요. 어느 아침 셰프는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고열입니다. 셰프는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할아버지.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사는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폐렴 진단.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셰프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상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뭔가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와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셰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 그것은 자신 때문인 건 아닐까요? 병원의 무거운 침묵.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셰프는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새로운 다고. 병실에서의 며칠은 셰프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때론 고통 속에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셰프가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셰프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는지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뿌리를 강조했는지, 왜 그 낡은 시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하지만 깨닫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병실에서 셰프는 입시 원서를 다시 봤습니다. 요리학과. 그 꿈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 사람을 돌보는 것. 음식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채우는 것. 셰프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되 절대 뿌리를 잊지 않겠노라고요. 할아버지가 지켜내고자 했던 두 무언가를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하겠노라고요. 병실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셰프의 손을 잡은 손이 뜨거웠습니다. 혹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셰프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대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셰프의 앞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셰프에게 새해는 없었습니다. 병실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렴에서 벗어났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의사는 경과를 보자라고만 했습니다. 병원비는 끔찍했습니다. 이번 열흘, 의료보험으로도 남은 비용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셰프는 병원 계산대에서 그 숫자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습니다. 200만 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셰프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셰프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더 비용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셰프는 숨을 고르고 결심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해야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죽을 먹었습니다. 말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입시 원서 제출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셰프를 불렀습니다. 셰프, 원서 제출했니? 아직입니다. 아직. 마감이 5일 남았는데. 빨리 해야지. 넌 요리 관련 학과를 지원하기로 했었잖아. 셰프는 선생님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왜? 너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할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셰프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겠네. 하지만 대학은 꼭 가야 해. 장학금도 있고. 계산해 봤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충분한 장학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셰프는 느껴졌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이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는 것을요. 그 다음 날 셰프는 일하고 있던 카페에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매일 10시간씩 일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놀랐습니다. 10시간? 넌 학생이잖아. 학교는 마치고 와서 일하면 됩니다. 매니저는 셰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이미 뭔가 포기된 것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대신 몸 조심해.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셰프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월 말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상기후였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폭우.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서울 외곽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셰프가 일하던 카페는 외곽에 반지하였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그것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오후 6시 하늘이 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일이 났습니다. 바깥쪽 창문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매니저는 모래주머니를 꺼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빠져나가.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셰프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냉장고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조리 도구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매니저는 셰프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층 사무실로요. 그들은 그곳에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반쯤 물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셰프는 폰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영영의 손자인데 할아버지 상태는 어떨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병동 방문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지하층 일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환자분들은 모두 안전하게 상층부로 옮겨졌으니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런데 셰프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도 자신이 일하던 곳도 모두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거리는 참담했습니다. 카페의 손해는 심각했습니다. 매니저는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분간 영업을 못할 것 같아. 보험 처리하고 복구하고 아마 한두 달은 걸릴 거야. 급여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셰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두 달. 의료비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봐야 했습니다. 병원의 지하층은 진짜 참담했습니다. 장비들이 물에 잠겨 있었고 물품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를 못 본 사이에 할아버지는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셰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괜찮니? 네. 전 괜찮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셰프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셰프의 손을 더 크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내가 공부도 못하고 일도 하고. 이건 내 탓이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셰프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도 했고 동시에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셰프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수로 인해 환자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신체 회복도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더 이상의 개입적 치료보다는 가족 중심의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셰프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무리부 절망 속의 한 줄기, 그리고 예가. 셰프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침수 복구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셰프는 거기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셰프는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 현장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 절망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후 11시경 셰프는 거리의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침수된 거리 속에서도 그 레스토랑만 의연했습니다. 높은 위치, 견고한 구조. 그곳의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셰프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조명 아래서 누군가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셰프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 밤 그는 무언가 중대한 무언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절망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딘가 아주 작은 갈고리 같은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계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재벌 회장의 손목에 찬 것이고, 그것은 오래된 기억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셰프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셰프는 2월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달,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복구 중이었습니다.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셰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매우 단순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아침 셰프는 일반 음식점과 편의점, 병원 주변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직접 들고 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이 적다고, 학생이라고. 하지만 셰프는 계속 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군데를 돌았습니다. 8군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9번째 병원 근처의 작은 도시락집에서 사장이 말했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네.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그 자신도 한때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좋아. 일주일 시작해보자. 안 되면 말해. 그렇게 셰프는 일을 얻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셰프는 일을 마친 후 저녁 8시, 9시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시간도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더 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셰프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피곤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온 거냐? 네.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일, 어디서? 병원 근처 도시락집입니다.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셰프가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넌 정말 버거울 텐데. 학교는? 등교는 하고 있습니다. 수능까지는 아직 멀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나이에 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셰프는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그 밤 할아버지는 셰프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락집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친절했고 셰프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병원 방문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셰프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할아버지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생각의 문제라고만 했던 의료진도 이제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군요. 가족의 지지. 그 말이 셰프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어느 저녁 할아버지가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넌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정말로. 셰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전에 할아버지가 던졌던 질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전엔 반대였고 지금은 궁금함이었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뿌리를 강조하셨는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음식도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서 왔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요리의 영혼이다. 셰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셰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전 같은 약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카페는 복구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는 셰프를 다시 불렀습니다. 셰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도시락집에서도 계속 일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너 죽겠는데. 괜찮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조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셰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이제는 뭔가 강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네. 그렇게 셰프는 두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부족했지만 월급은 늘었습니다. 병원비도 나왔습니다. 학교도 계속 갔습니다. 수능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4월에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기침을 했고 계단은 천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 밤, 할아버지는 셰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살았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흘렸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의점 근처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셰프의 팔에 기대어.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날의 저녁 도시락집 사장이 셰프를 불렀습니다. 너 상도 나왔어. 요리 실력이 정말 좋아졌어. 이대로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대학은 가니? 네. 수능을 준비 중입니다. 요리 관련 학과로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화이팅! 그 밤 셰프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매니저는 셰프를 보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셰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것 같아. 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우리 카페를 보러 온대. 왜요? 모르겠어. 어쨌든 너 주방에서 준비해. 이번엔 넌 메인 요리를 만들어봐. 그 고급 셰프 앞에서. 셰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전엔 두려웠을 그런 기회도 이제는 도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밤의 카페. 조명이 새로이 켜졌습니다. 셰프는 주방에 섰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들렸습니다. 사람은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시계가 손목에 찰 줄은 셰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손목에서 내려올 줄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도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을 견뎌낸 것,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어떤 운명이 찾아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찾아왔을 때 셰프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5월의 저녁 카페는 특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방문한다는 소식은 실제였습니다. 매니저는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해. 너한테 주어진 기회야. 최선을 다해.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일의 성과,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것이 셰프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셰프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재료들을 손에 들었을 때 손은 정확했습니다. 칼질은 깔끔했습니다. 불의 온도도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뿌리 있는 요리였습니다. 그 시간 고급 레스토랑의 회장은 자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그 안에서 재벌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낡은 손목 시계. 시간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이요. 오후 7시 정각 회장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곳에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초대가 있었고 그 초대를 무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마치 자신이 거기 없는 것처럼. 메인 요리를 설명하던 순간 일이 났습니다. 셰프가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셰프의 시선이 회장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 낡은 시계, 검은 가죽 밴드, 금이 간 유리판. 정확히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던 사진 속의 시계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셰프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시계 언제부터 차고 계셨습니까?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 시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본 채로 무언가를 인식했습니다. 오래전부터다. 왜 묻지? 그 시계, 뒷면에 작은 흠집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기억까지도 정확하게 복제한 것처럼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이 시계를 왜 아니? 셰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정확히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어떤 신문을 받은 것처럼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할아버지가 누구냐?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전쟁 직후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말이 나가자 회장의 손이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손객들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셰프도 따라 나갔습니다. 밖의 골목은 저녁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셰프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시계를 주신 분이 제 할아버지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재벌 회장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잃었다. 그 말이 나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셰프는 회장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 전쟁 직후 할아버지가 시장 골목에서 구한 그 어린아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우려고 했던 그 사람. 할아버지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요. 회장의 눈이 셰프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애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와서는 이미 늦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낳았을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회장의 몸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셰프는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비통함을 대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속에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정말 미안하다. 셰프는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의 아버지란 건가요? 아마도 그 노인이 정말 내 아버지였다면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회장은 셰프를 봤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이 젊은이를 봤습니다. 자신의 혈육으로서, 자신이 버렸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돌아온 누군가로서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셰프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회장님은 이미 뿌리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매니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학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리를 공부하고 싶냐? 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이다. 넌 받아야 한다. 셰프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시계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 시계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나는 사랑과 후회와 희망을 담고 있는지를요. 밖에 거리는 저녁에서 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그 카페 안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셰프를 봤습니다. 나는 너한테 할 말이 많다. 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는 셰프의 손목에 차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기대감이 둘 다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억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셰프는 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요리학과. 한때 포기했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합격장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등록금 전액. 셰프가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받아. 이건 아버지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회사 일보다 셰프를 만나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월요일 저녁 대학 근처 식당에서, 화요일 오후 병원 근처 산책로에서, 수요일 점심 일하고 있는 도시락집에서 회장은 나타났습니다. 때론 말 없이 단지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는 것을요.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회장은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니? 셰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뜻깊었습니다. 뿌리를 잊지 말라고 자꾸 반복하셨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그 뿌리를 버렸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뿌리를 잃었지만 뿌리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계를 평생 차고 다니셨으니까요. 그 말이 회장의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셰프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 반드시 찾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물로 과거와의 현재를 정렬했습니다. 너를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시계를 아직도 차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회장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뿌리가 무엇인지를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셰프는 시계를 차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 낡은 시계는 이제 현대의 젊은이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때론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어울려 보였습니다. 대학 선후배들이 물었습니다. 그 낡은 시계는? 셰프는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교수는 셰프의 요리 실력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음식에 영혼이 담겨 있니? 셰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을 올렸습니다. 시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한편 회장은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고 더 정중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그 회장의 행동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에는 경고가 아닌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회장은 저녁을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것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음식에는 뭔가 담겨 있다. 셰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요? 사랑이다. 그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세대를 통과한 사랑. 버려진 아이에서 성공한 재벌로,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기까지의 사랑이요. 회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뒤에 남겨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셰프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작은 음식점을 샀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영혼이 담긴 곳. 그곳이 셰프의 꿈이었으니까요. 오픈 날 손님들이 들어섰습니다. 회장도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숨을 놓을 준비가 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만족감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밥, 국, 반찬. 한국의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 세대의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뿌리라는 것이구나. 셰프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뿌리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도 안다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함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때론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계는 여전히 셰프의 손목에 차 있었습니다. 금이 간 유리판, 해진 가죽 밴드. 그것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간, 용서의 시간, 뿌리를 찾은 시간을요. 그 시계는 이제 또 다른 세대로 넘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산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산은 물건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끊이지 않고 생명을 주고 뿌리를 적시고 미래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목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차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은 누군가의 뿌리이고 누군가의 미래이고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